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겠는데요. 미국이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반격도 말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정유공장, 저유소 등을 때리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정유소 계속 때리다가 못하게 하니까 미국 지금 이 610억 달러 이제 좀 줄어서 48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게 이번 금요일 날 표결하니까 그 표결될 때까지 말 좀 들어야 되죠. 그래서 안 하고 있던 그 전략 원기옥을 딱 모아서 크림반도에 있는 대규모 물류기지 겸 헬기 비행장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렸습니다. 어떤 전과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조금 소강 상태로 하루 동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병력은 71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4대 격파, 장갑차 18대 격파, 차량은 24대 격파, 특수장비 2대 격파, 야포 15문 격파, 무인항공기 2대 격추, 미사일 1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우크라이나군은 68회의 교전을 했는데 전선은 어렵다. 지금 미국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표결 지금 이제 금요일 해야 되니까 지금 전선 안정적이다 이러면 돈 안 주겠죠. 그러니까 전선 어렵다라는 말을 일부러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원법, 개정된 동원법에 서명을 했는데 25살에서 60살까지 동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또 법을 또 추가로 해서 모든 남성은 외출할 때 신분증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경찰이 불심 검문을 해서 군대 갔다 왔는지, 동원 내렸는데 안 가고 지금 버티고 있는 자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자로 확인이 되면 즉시 체포해서 전선에 넣는다 라고 하는 것까지 됐다고 해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의 방공무기 확보를 위해서 회의를 요청했는데 아직 나토는 대답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방공무기 때문에. IMF는 올해 우크라이나 경제 성장률이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긍정적인 평가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IMF 예상으로 2.3%라고 하니까 3.2%면 우리보다 많은데, 이게 뭐 경제가 잘 돌아가서 많은 게 아니고 군수산업, 즉 무기 막 생산해야 되니까 그 군수산업 플러스 또 다른 이 재건 사업이 또 일부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3.2% 상승이 예상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지난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가 됐던 게 다시 조금 오르는 거니까 우크라이나 이거 살만하네 이건 아니죠. 내년에는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 한 5% 정도 성장을 예상한다고 해요. 캐나다는 비군사 지원 특별금으로 즉 무기사고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재건사업 등에 쓰는 용도로 12억 달러를 편성해서 5년에 걸쳐서 나누어준다라고 공표를 했고요. 우크라이나군의 새 남부작전 사령관에 헨야디 사포발로프 준장을 임명했는데, 준장 원스타입니다. 남부작전 사령관이면 전구사령관이죠. 그런데 원스타를 임명했어요. 자, 남부작전 사령관 하면 헤르손, 자포리자 이 지역 전투를 담당하는 사람이 남부작전 사령관, 도네츠크, 루안스크 담당하면 동부작전 사령관. 그런데 아니 헤르손과 자포리자를 다 담당하는 전구사령관이 원스타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예단장들 많죠. 예단장들은 대령들. 그래서 이 사람은 2022년 전쟁 시작되고 바로 그 다음 달인 22년 3월에 별다른 그런 조금 아직 후배 장군 중에서는 후배 기수인데 이런 사람이 전구사령관이 됐다? 원스타가 전구사령관을 한다? 이거 정말 이 지휘 공백이 심각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대부대 지휘를 해보지 않고 그냥 예단장 하다가 이렇게 전구사령관이 되어서 예단들 너 여기가 저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대부대 작전이 여전히 앞으로도 안 되겠다라는 안타까움이 드네요. 자, 그리고 미 국무부와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상황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 국무부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니들 영공에 전투기 띄워서 날아오는 거 막아주고 하면 바로 확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보렐은 이 EU에서는 다르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크레미나 방면에 기갑 공세를 했는데 완전 웨이브를 펼쳤어요.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이걸 이제 막아내는데 드론이 뜨니까 T-72B3M 최신 전차죠. 완전 최신 전차인데 이거 몇 대를 드론 뜨니까 죽을 것 같아 하고는 그냥 놔두고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전차 몇 대를 노획했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차시브야르, 즉 바흐무트 서쪽에 있는 곳이죠. 이 차시브야르를 점령할 시에는 주변이 연쇄 함락될 우려가 있다라고 빨리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자, 이 바흐무트입니다. 그리고 차시브야르가 있죠. 그 사이에 이렇게 운하가 있는데 이 운하가 뭐 굉장히 넓은 그런 운하가 아니고 조금 개천보다 조금 넓은 이 정도라서 이걸로 인해서 완전히 도하 작전을 해야 되고 이 정도 어떤 그 너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방어력을 제공해 주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차시브야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카나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을 지금 러시아가 공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밀리면 이제 바로 그 마지막 방어선인 운하, 여기서 방어를 해야 되겠죠. 잘 지켜가기를 바라고, 이 차시브야르가 떨어지기 전에 미국의 지원 예산이 가결이 되어서 무기가 좀 더 많이 들어오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부전선에 충차 형태의 기이한 전차가 등장했는데, 제가 군사TV를 통해서 무슨 거북선 도 아니고 이런 이 거북 전차가 등장했다라는 거 보여드렸는데, 형상이 거북 전차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보기류를 보니까 6개입니다. 그래서 이 T-72 지난번에 군사TV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건 T-62, 근데 이건 T-72로 보여요. 근데 포신은 또 짧아요. 조금 희한한데, 아무튼 이 드론이 와서 때려버리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전차들이 겁이 나면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워서 마치 예전에 중세시대에 공성전 할 때 성문을 깨부수기 위해서 충차 위에서 이제 화살 쏘니까 그 화살을 방어하고, 그리고 이제 이 충차 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뒤집어 씌운 화살 방어 충차, 이런 형태로 생긴 전차를 만들었는데 정말 삶에 대한 애착 당연히 커야 되죠. 정말 겁이 나는가 봅니다. 자, 이스라엘 상황 보겠는데요. 자, 이 구석에 가자, 그리고 이쪽은 서한지구인데 가자지구, 서한지구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란과 하나 안 하나, 보복을 하나 안 하나, 이거로 인해서 이 지역에 조금 소강 상태였는데, 자, 이란은 나중에 언제 어느 때 칠지 모르는데 무조건 한다 하기는 하는데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비밀이야 라고 해서 이란을 피로도를 늘려가는 그 방법으로 가기로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란과의 전면전 가능성은 아주 다운됐으니까 그러면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리자 해서 이 지역에 지금 엄청난 공세를 펴고 있고요. 전사자는 없어요. 한 명이 노스가자 지역에서 그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대이란 추가 제재를 곧 발표할 건데 동맹들도 따를 것이다. 그 말은 동맹들도 따라라, 그 말이 되겠죠. 자, 유엔 안보리는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 신청을 18일 표결하기로 했는데, 팔레스타인 그동안 유엔 미승인 국가였죠. 그런데 이번 이 이슈 이참에 팔레스타인을 유엔 정식 가입국을 해서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이 표결을 18일 하는데,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러시아, 중국은 당연히 찬성할 테고, 미국, 영국, 프랑스도 그동안 한 말이 있어서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할까라는 생각이 들면 팔레스타인이 드디어 유엔 정식 가입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상당히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에게 대이란 보복 필요성을 설득했다. 그리고 이제 이 설득을 하면서 아랍 국가들에게, 특히 수니파 국가들이죠.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되겠는데, 이 우리가 보복을 해도 니들한테 피해 없다, 그 확신을 줬다라고 이야기해요. 확신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그 정도 되면 해라 이런 내용이 되었겠죠. 이스라엘이 국내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 74%가 동맹의 뜻, 즉 미국의 뜻에 반하는 보복에 반대한다.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미국하고 갈라서면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결국은 여론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론이 74%, 이건 뭐 4분의 3이죠. 이 4분의 3이 미국 말대로 전면적인 군사작전은 하지 말자, 전면전 하지 말자라고 하니까 이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만 결국은 이 여론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보복할지 모르는 그런 피로도 누적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보복의 방법에 대한 가닥을 잡았죠.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스라엘군이 보복 방법을 결정했는데 시기는 미전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만전의 가능성이 크다. 언제 할지 모른다. 어떻게 누구를 타격할지 모른다. 다 니들 조심해. 그러나 반드시 할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피로도를 아주 극대화시킨다. 이 말이 되겠죠. 할레비 총참모장은 시민들이 6월절 주간을 평온하게 지내도록 집중하겠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4월 22일에서 4월 30일까지인데 과거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노예 생활을 벗어난 그 시기를 기념하는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온하게 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란하고 또 전면전 하면 6월절 기간 중에 평온하게 못 보내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이란과 뭔가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르웨이는 이란 체류 자국민 전원에 출국 명령을 내렸는데 이란 지금 위험하니까 거기 있지 마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안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안 가는 사람들 때문에 또 큰 사고 나서 국가적인 어떤 그 피해를 입는 이런 일도 있는데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차부대들이 베이트 하눈, 그러니까 노스 가자 북부의 이 꼭지점에 있는 바로 이 지역이에요. 빨간 거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에 재진입해서 치열한 시가전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 지금 안 그래도 빨간색 전투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북부 베이트 하눈에서 전차까지 들어가서 시가전을 할 정도면 이 노스 가자에 하마스들이 다시 그냥 완전히 바퀴벌레 퍼지듯이 쫙 들어와 가지고 지금 뭐 구석구석 다 장악했다. 다시 처음 원상태로 돌아갔다.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왈라 뉴스는 이스라엘 언론이에요. 이스라엘군이 라파 침공을 준비 중인데 대규모 차량 이동이 식별되고 있다. 그래서 이동식 지휘소,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이 이 라파 침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쪽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 원래는 이제 이란하고의 전면전, 또 이란의 추종 세력들인 헤즈볼라, 카타입 헤즈볼라 등하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산지구 북부 지역 이쪽으로 갔는데 이제 그게 해제가 되니까 다시 라파를 침공하기 위해서 이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본토의 정유시설을 공격하지 말라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장거리 타격 자산을 잔뜩 모아놓은 우크라이나가 그 펀치를 크림반도의 러시아 전략 거점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남부전선 최대 군수 보급기지이자 근접 항공 지원 발진 기지 중 하나인 크림반도 북부 잔코이 공군기지가 현지 시각 4월 16일 밤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받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4월 17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에이테킴스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격된 장코이 기지에서는 인근 도시에서 엄청난 규모의 성광과 폭발음을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폭발과 화염이 발생했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큰 폭발 이후 여러 번의 유폭이 관찰됐다라며 기지에 보관 중이던 탄약과 연료들이 모두 날아간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공격 직후 잔코이 기지에서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재 감지 위성에 포착될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 여러 차례 식별됐는데요. 나사 위성에 잡힌 여론들은 대부분 헬기 주기장과 야적장이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기지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하고 몇 분 뒤에야 공습 경보가 울렸다라며 러시아군이 이번 미사일 공격을 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친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해당 기지에 S-400 방공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이 성공했을 리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잔코이 공군기지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항공우주군 제27 혼성 항공사단 예하의 제39 헬기 연대가 주둔해 왔는데요. 이곳에서는 카모프 52와 밀28, 밀8 등 거의 모든 종류의 헬기들이 배치돼 남부전선 러시아군에 근접 화력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기지가 러시아 남부전선으로 들어가는 최대 물류기지라는 점인데요. 러시아는 최근 아조프의 연안 철도와 도로 보급로를 집중적으로 복원하고 해당 루트를 통해 올여름 공세에 동원할 탄약과 물자를 잔코이 기지에 대량으로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집중 공격은 러시아군의 여름 공세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공세 역량을 최대한 소모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당분간 크림반도가 많이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네, 에이테킴스로 공격한 것 같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가 어디냐? 크림반도 여기 있죠. 세바스토폴은 이 남서쪽이에요. 흑해함대 기지. 북서쪽 끝단, 바로 이 헤르손과 동쪽 연결하는 이 지점에 바로 잔코이가 있고 공군기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헬기 기지로 쓰는데 여기를 때려버렸다라는 건데, 자, 이 뭐 폭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폭발이 뭐 번쩍하면서 계속 지금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말은 여기 뭐 헬기 한두 대 부숴가지고 저렇게 유폭이 크게 나겠습니까? 탄약, 물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어 버렸다라는 건데, 이 에이테킴스 미사일은 블락 1 있고 블락 1B가 있죠. 블락 1은 185km, 블락 1B는 300km 날아가는데, 이 블락 1 같은 경우는 수리탄보다 조금 더 강한 크기, 이 위력의 자탄이 900발 있어요. 뭐 축구장 2개 면적을 초토화시켜 버리니까 그걸 여러 발 쏘았으니 기지가 온전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기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기지인데, 자, 여기 보시면 주기장 있죠. 또 이 북쪽에 주기장 많죠. 그리고 여기 활주로가 있는데, 이 지역에 많은 물자들과 헬기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폭발과 화재가 나니까 나사의 화재 감시 전문 위성이 있는데 거기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산불 같은 거 탐지하려고 해놓은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여론이 6개가 있는데 5개가 이 북쪽 이 주기장이, 헬기 주기장이 집중되어 있는 이 지역에 5개 여론이 집중되어 있고, 또 남쪽 조그만 주기장에 또 하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확인됐어요. 그걸 다시 크게 보면 이 지역에 완전히 그냥 화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고, 이 지역에 이제 화재가 하나 좀 큰 게 났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헬기 주기해 놨겠죠? 또 그리고 지금 탄약, 유류, 각종 보급물자 잔뜩 여기다 쌓아놨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뭐 그냥 다 날아갔다라는 말이 안 되겠냐? 그러면 여기는 뭐 공군기지인데 지금 헬기 기지로 운영하고 있지만 전투 무장 뭐 공격 헬기, 그런데 무슨 물자냐? 이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올 3월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 선언했죠. 이 크라스노다르 이 지역에서부터 해안선을 따라서 마리오폴, 베르단스크 이 해안선을 따라서 크림반도로 직접 보급하는 철도, 해안철도를 완성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왜냐? 이 케르치 대교 여기가 자꾸 위험하니까 아예 그냥 해안철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헤르손 남쪽, 자포리자 남쪽 앞으로 영원히 러시아 땅 될 거니까 이거 우리가 기간산업 미리 해놨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보급로를 통해서 들어온 물자, 그래서 헤르손, 자포리자 이 남부전선에 보내줄 보급 물자를 올 6월에 이제 대규모 공세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군이. 그 물자 상당 부분을 여기다가 이 철도를 통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적재를 해놨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뭐 미국이 이 본토에 있는 정유시설 이런 거 때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 이제 에이테킴스 미사일 딱 만들어 놨다가 에이테킴스가 165km 날아가는데 이 드네프르강 북쪽에서부터 여기까지 140km예요. 그러니까 뭐 한 20km 이상 여유가 되죠. 그걸 그냥 때려버려서 이런 식으로 완전 초토화 시켜버렸다. 자, 이렇게 되면 6월 대공세 때 남부전선 헤르손, 자포리자 쪽의 러시아군에 대한 보급이
계획과 상당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러시아에게는 마이너스가 되고, 우크라이나는 또 이번 금요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480억 달러 이상의 그 지원금 가결이 된다면 이번 6월 공세를 우크라이나가 무사히 넘겨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러시아를 결과적으로는 전략적 패배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이거는 서막에 불과하고 이 에이테킴스 미사일 이렇게 이제 쓰기 시작했으니까 여러 곳에 있는 보급 기지들 다 때려버리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 중기에 결정적으로 우세를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하이마스로 전선 후방에 있는 보급 기지를 때리면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하이마스 사거리보다 더 먼 곳에 지금 보급 기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에이테킴스로 쏘는 거죠.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